저기 가르자되었어. 그 오장일절이었죠. 그 이성원 박사 기독교 입국론. 그 마침 이제 지난주 그 11월 9일 날 한국 대사경건에서 그 원래 세미나를 할 때 제보 권도원을 설화해서 여러분이 드린 그게 바로 권도원 그 표지에 올린 그 권도원입니다. 그게 기독교 입국론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매월 그 우리 기독교 입국론 그 이승만 뭡니까 중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또 6.25 그걸 쭉 했으니까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거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한 내용들을 전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서 이제 저희가 그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오늘 하고 이제 나머지는 그 12월 12일 해서 지금까지 한 걸 전부 한번 집대성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은 건국이 되고부터 우리가 6.25 전쟁을 우리가 이제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죠. 그 첫째, 개전기, 그 다음에 인천상륙작전, 그 다음에 휴전해라, 또 중공개입 이렇게 히든 4단계로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그걸 편의상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그 한경계 기습 남침에서부터 중공군의 개입, 중공군의 개입한 이게 완전히 이제 국제된 양상을 띠게 된 거죠. 내전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그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상황하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나누어 가야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에게 그 부대 말씀에 우리가 이제 다 같이 한번 간단하니까 우리 하나 합창을 하도록 하죠. 제가 선창하면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같이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이제 이사야 60장이니까 우리 이제 한민족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니 다시 이제 뭡니까? 다시 일으켜 주시라. 깨며 주시리라. 자, 우리가 깨며 주시리라.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그 통일 조를 건설해야 되지 않는데 이런 시제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야 한다. 설교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우리가 항상 하는 철학자 산티아나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계속 살아나가는 민족은 다시 일어나도 소리 없이 한복한 나라는 그것은 끝장이다. 이거 윈스턴 처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600만 그 학살당한 이후에 전쟁 비문에 뭐라 했습니까?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마라. forgive. Don't forget. 자, 이 요즘 주사파들 이상한 사람은 아무리 나쁘면 좋아도 전쟁보다 낫다. 그 미친 짓이죠. 항복하라는 소리 항복하라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수학들 하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 강조했지만은 우리 국사편찬 윤화장을 마치고 개별시장 이인호 교수님이 명쾌하게 한국 건국의 그걸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때까지 이조 도선 식민지 하다가 주권국가가 됐다는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이 주인인 민족공화국이 됐다는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본주의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자유민주주의, 자 주권국가, 그 다음 민주공화국,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이거는 세계적인 혁명이었죠. 우리가 왕조 시대 한
그런 그걸 한 걸 이게 우리가 이제 역사로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건국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어떤 건국의 과정을 거쳤나 우리가 한번 이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식민지 하에서 우리가 자체로 이제 그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일본이 폐막해야 될 결정의 계기가 뭡니까? 1945년 8월 6일 날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합니다. 원자 폭탄을 투하해도 일본이 항복을 안 하죠. 그리고 이틀 후에도 나가사키 폭탄을 투하하죠. 그러니까 7일날 이제 나가사키 원폭 투하를 하니까 소련이 8월 8일날 일본과의 불가침 조약을 무시하고 바로 선전포고를 하고 물밀듯이 쳐내려 온 거죠. 무풍지대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주를 석권하고 북한까지 다 돌아버린 거죠. 가만히 있으면 이제 남한까지 다 점령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그 미국에 제안합니다. 미국은 오키나와에 있었으니까 오키나와에서 뭐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38선을 결정해서 소련이 북한 이후에 이제 일본군 무장 해제 남 이렇게 해가지고 38을 책정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해방이 되니까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나? 9월 28일 8일날 스탈린은 북한 점령 후 사내에게 비밀 진행을 냅니다. 북한을 소비했다 하라. 그래가지고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46년 2월에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설립됩니다. 북조선 인민위원회 46년 2월에 그리고 3월에 토지개혁을 시작하죠. 토지개혁은 얼마나 한 20일 만에 해치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국가 권력보다 다한 거죠, 이게. 그 토지개혁을 했고 이제 46년 2월에 임시위원회 설립해가지고 3월에 토지개혁하고 12월에 인민대의원을 통해가지고 그것도 말하면 흑백선거 산반해가지고 김일성이 수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벌써 46년 11월에 강력한 소련군의 지원을 받은 정부가 수립된 거죠. 이미 내립적으로. 그러니까 46년에 이제 6월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업에서 발언을 합니다. 북한이 이미 저렇게 돼서 우리는 남한만이라도 독립해야 되겠다. 그렇게 승호한 건데 이거를 주사파들은 이 박사가 분단의 원흉이라는데 분단의 원흉은 이미 벌써 46년 뭡니까? 45년 9월 28일 스탈린 진행해요. 이미 분단이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정급반에 우리는 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해가지고 7월 헌법을 제정해서 토지개혁을 언제 완성합니까? 50년 5월 30일에 토지개혁을 완성합니다.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인데 우리는 유상몰수 유상분배인 거죠. 그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유엔 결의해가지고 남북한 총선거를 하니까 이게 반대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반대가 북한에서 48년 5월 10 우리가 5월 10일 총선거를 반대해서 일어난 게 4월 3일 공산 진행에서 공산 폭동이 일어난 거죠. 제주도 폭동. 제주도 폭동이에요, 이게. 제주도 폭동에 나가지고 일어났는데 이제 우리가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됐지만은 그걸로 진입을 못했죠. 제도 사당을. 그래서 제주 폭동은 2001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 합의해서 제주도 4.3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공산주의 이념을 실증시켜 일으킨 인민유기대 반란이라 이게 아주 확실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다른 그게 없어요, 이게. 그리고
여수, 거기에 이제 또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수 반란은 여수 14년대가 대유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했는데, 이 군인들이, 예? 그 공산당원들이 상관들을 살해한, 군인이 상관 23명을 살해하고 여수시청을 점령하여 인공위를 개한 군사 반란이죠, 이게. 군사 반란이 이게 10월 19일 진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압이 되니까 이제 미군 중에서 이승만 정부를 굉장히 이제 신뢰하게 되죠. 자기들도 진압 못했는데 바로 진압했고, 그래서 19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헌법은 제정됐지만은 그 세밀한 어떤 형법 이런 규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법을 준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공산당들을 방어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을 그래서 했는데, 지금도 이 주사파들이 자기들 때문에 만든 이 반란법을 지금도 폐지하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안에도 많은 무리들이 있고 국민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48년 10월에 국가보안법을 정해가지고 1949년 군사회를 숙충한 거죠. 군사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 보혜서 나를 한 거죠. 자, 이게 이제 그게 뭡니까 이제 정부가 들어서게 되니까 좌익 세력들이 어떤 사건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다시피 박헌영이 조폐공사에 그걸 해가지고 위조화폐를 그에다 그게 발각돼가 전부 공산당이 불법화되니까 이제 법적으로 불법화되고 반공의 세력이 이 좌익 세력이 갈 곳이 없으니까 전부 이제 군대로 간 거예요. 군대로 갔는데 그 당시 미군들은 신원조에도 하지 않고 그래가 다 보니까 그 군이 완전히 좌익 세력 원상이 된 거예요. 이걸 이제 49년도에 이제 전부 척결을 한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면 이제 4.3 사태 제주를 진압하러 가는 군에서 반란을 일으킬 정도 되었다면은 그 좌익 세력이 그대로 있는 상태 6.25가 일어났으면 우리는 고스란히 점령당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좌익을 다 척결한 후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응전할 수 있었고, 우리가 6.25 전쟁을 이제 할 때 이제 우리가 네 단계로 항상 구분하게 되죠. 첫째는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낙동강 방어 전선까지 이게 1950년 6월 24일에서 9월 14일까지죠. 9월 15일 날 메다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가지고 완전히 반격이 진행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 압록강까지 가서 이제 통일을 눈앞에 뒀을 때 이제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된 거죠. 10월 이제 19일 날 그게 했는데 교전이 언제였냐 10월 24일까지 일어났으니까 이걸 두 단계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25일부터 이제 7월 51년 7월 도까지 이제 소강장태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처음에 기습 남침하니까 우리가 무기도 없고 하니까 다부동까지 밀려났다가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암도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니까 이제 미군도 정판하고 위험부도 이제 소강 상태가 되니까 51년 7월 이제 9일에 서로 첫 휴전 회담을 하게 된 거죠. 그 시기까지가 이제 그 다음에 그 휴전 회담부터 이제 7월 27일까지 장약 2년간의 그 회담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휴전하게 된 게 우리 6.25 전사 그거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6.25 하면 우리가 이제 3.1.3이죠. 3년 1개월 3일 동안 이제 개최된 거고, 그게 2219일인가 그럴 겁니다. 잠깐만, 휴전 회담이 51년 7월 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9일에 첫 휴전 회담이 53년에 51년에 그 2년을 꺼서 된 거다. 1년.
1년, 2년, 3년을 거의 아니 2년을 거의 52년 7월 9일날 첫 교제대함하고 이때 3년 7월 29일에 2년 동안 건 거예요. 그게 고지점 밀고 땡기고 한 게 그게 이제 그 국가적인 전략이나 이런 게 다 이제 배경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인 의미를 대상해 보면 유엔 집단 안보 체제에 대한 첫 사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유엔 집단 안보 처음 적용된 사례고 공산주의 팽창을 맹세한 성공적 사례에 배울 수 있죠. 국내적 의미는 뭐냐면은 한민족 역사상 가장 반민족적인 역사적 전쟁이죠. 인명 손담에도 약 400만 명. 그 다음에 산업시설이 다 파괴했죠. 광공업 70%, 농업 60%, 가학업 100만 도. 그 다음에 남북간 70년간 대립으로 인한 민족 역량이 낭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대변혁일까? 인구 대이동, 북한에서 자유민들은 전부 다 남으로 오게 되고, 또 개천간 전부 이동 이렇게 일어나게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그 역사적인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중국 개입까지 역사를 하게 될 때 제일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카이로 선언이라는 게 있죠. 이제 카이로 선언은 1943년 1월 미국, 영국, 이제 중국 연합군이 이제 최초로 한국의 독립운동에 논의를 한 거죠.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개석 여기서 모이가 뭡니까? 제일 처음 이제 한국의 독립을 인정한 국제 조약이죠. 가능한 가장 이른 시일 안으로 영어로 말하면 in the earliest 제일 빠른 possible time 제일 빠른 시간 내에 한국을 독립시킨다. 이렇게 이제 초안이 됐는데 이게 영국이 이제 반대를 당한 게 왜냐? 영국은 그 당시에도 세계적인 식민지를 가졌으니까 이걸 전부 독립시키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아는 in due course 적당한 시기에 그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in due course. 그 이승만 대통령 뭐 영어 박사니까 그거를 막 끈질기게 국무성에 질의도 하고 해신 안 해줍니다. in due course가 뭐냐? 이미디어트를 해야 되는 거지. 즉시 독립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한국 독립의 투쟁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던 미국은 전쟁이 종식된 이 한국에서 국제적 신탁 통치를 실시하는 방침을 미국은 이미 내부적으로 한국 동맹에서 내부적으로 한국에는 그 신탁 통치를 했는데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된 거예요. 내부적으로 다 역사 지냈으니까 이렇게 이제 기막힌 사연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게 이제 돼 있던 거죠.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 나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했죠. 그래서 8월 15일 일본은 연합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해가지고 이로써 이제 30년 가까이 입대됐던 이제 일제가 우리 자력으로 한 게 아니고 타이로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의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쟁 끝날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 그걸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 폭탄을 투하할 때 트루먼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전 세계에 조금 전 미 합중국의 비행기가 히로시마의 원폭 하나를 투하했습니다. 이 폭탄은 계속 생산 중입니다. 심지어 더 강력한 폭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조건을 고르지 않는다면 지구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파괴의 비가 하늘에서 내릴 것입니다. 이런 공격 폭격 뒤에 우리는 대상과 지상에서 공격을 여러 차례 이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본 적도 없고 지금과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공격 기술을 말입니다. 이게 트루먼이 핵폭탄 투하하면서 세계 공포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이제 뭡니까? 일본은 오전에 45년 2월에 항복을 고려한 게 있어요. 당시 수상 고노의 브루밀과 항복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야기했는데 천황이 반대합니다. 천황이 여기서 항복하면 우리에게 가혹한 조건이 부여될 것이다.
전세가 뒤집혔을 때 좀 더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서 유리한 협정을 위해 항복을 거절하자. 천황은 그때는 신이었습니다. 신이 맞는데 누가 거절할 수 있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원폭이 투하돼도 항복을 안 하죠. 그러니까 나가서 한 번 더 그 하게 되죠. 투하게 되고 바로 이 틈을 이용해서 소련은 9일날 투하인데 8일날 일본에 선뜻폭을 합니다. 소련과 일본은 그 불가침 조약이 되어 있어요. 왜냐? 소련은 미국하고 독일하고 싸우기 위해서 전선을 고착했죠. 그래서 휴전했고 일본은 미국하고 싸우게 되기 때문에 그걸 자기 전략상 불가침 조약을 했는데 국제에서 그 조약이란 게 뭐랍니까? 자력이 국방력이 뒷받침되잖아요. 그 휴지 조각이 휴지 조각. 그냥 자기가 무시해버리고 선전표하고 정비해버리는데 아무도 없죠. 지금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하는 수작들 보세요. 그 무슨 북한이 무시해버리 아무도 못하는 사이. 이번에 이제 제대로 주사파 정권 문재인이 말이야. 남쪽 대통령 자체해가지고 김정은 하수인 역할을 하는 그 수작들 했는데 이제 지금 제자리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6.25 전쟁중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6.25 전쟁이 했을 때 이제 아까 우리가 원폭 통할 때 두루 번에 그런 공가 있지만은 6.25 전체가 굉장히 불리해질 때 미국이 핵폭탄 사용을 고려한 게 있어요.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그 핵폭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이 있기 전에 미국에서 북한의 핵 투입을 고려한 그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소련은 핵 무장이 안 돼 있죠. 소련이 핵 무장을 한 거는 49년입니다. 49년에 핵 그 실험에 성공해가지고 소련은 49년 핵폭탄 한 번을 가졌어요. 그리고 50년에 핵폭탄 5번, 51년 25번. 그런데 미국은 50년대 얼마 가졌나? 369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은 벌벌 떨지요. 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소련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1950년 11월 스톡홀름에서 세계 평화 확장 회의를 열어요. 여기 소련이 무슨 주장합니까? 핵폭탄을 사용하지 마라. 핵폭탄을 사용한 나라는 전쟁 범죄국으로 만들자. 이렇게까지 소련이 주장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핵에 대해서 이제 6.25 전에도 그런 게 있었고, 자, 그러면 이제 6.25 사변은 누가 어떻게 일으켰느냐? 브루스 카밍스라든지 어떤 게 북침설을 주장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수작들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김정삼 정부가 그 미국하고 소련하고 협상할 때 그 비밀 자료가 다 공개됐죠. 이제 반찬에 다 공개된 상황이죠. 이게 누가 제일 먼저 남침을 요청했나? 1949년 3월 17일 박헌영과 김일성이 스탈린에 가서 남침을 요청합니다. 그럼 스탈린이 거절하죠. 지금 남침해서 안 된다. 왜? 첫째, 인민군은 남조선 군대에 압도적으로 우월하지 못하다. 두 번째, 남한은 알지 미군이 있다. 소련도 미국 군대는 거죠. 자기는 핵폭탄 가졌는데 여기는 핵공장 다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8선에 관한 미소 협정이 아주 유효하다. 그러니까 소련이 미국을 겁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50년 4월 10일 스탈린이 남침을 승인합니다. 이때 뭐냐면 1950년 1월 초에 미국이 에치스 라인이라는 걸 발표하죠. 에치스 라인. 왜? 이 미국 방위선에 한국 줘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미국은 이제 우리가 남침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빌미를 준 거죠. 그 에치스는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된 거죠. 비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이가 1950년 3월 30일 두 번째 모스크바를 방문해가지고 세 차례 회담을 해가지고 그 4월 10일 날 스탈린이 남침 제의를 승인합니다. 승인할 때 스탈린은 미국의 그
개입하는 끝이다 하고 딱 정보를 하는 겁니다. 중국을 개입시라. 중국에 참전하라. 예, 그 스탈린은 뭐냐면은 스탈린의 세계 전략이라는 거죠. 스탈린은 미국하고 중국과 싸움을 붙여가지고 미국을 한국에 붙들어 놓은 거예요. 스탈린 최고 15년 정도 붙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동국권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뭡니까? 스탈린은 공산주의 패권인데 동국권 티토가 반기를 들고 일어나죠. 독자 노선. 이어도 모택동이 들고 나도 있으니까 그걸 기선에 대봐가지고 모택동 자기 수하에 둬야 되겠다. 이런 전략 하에 이제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대응한 모택동을 만만하지 않는 상대로 본 거예요. 왜냐? 아무 지원도 없이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장개석 정부를 완전히 49년 10월 1일 전부 대만을 쫓아버리고 독립행갑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중국한테 주판을 뜨는 거죠. 주판을 에치슨 라인 하니까 너 소련한테 뭐 자기 라인 오라 이런 이제 그 함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은 뭡니까? 남침 계획 세부 계획까지 다 소련이 점점 그걸 다 그 작전 명령 소련 장군이 이사 세대장에 장군이 그 작전 계획 세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한 이런 그걸로 하게끔 그렇게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쟁 시작하면서 왜 소련은 저 유엔 안보리 시사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불참한 게 스탈린이 지시를 한 거예요. 스탈린이 참사하지 말라고 비신 섞기 외교관한테. 왜? 첫째, 이건 뭐냐면 새로운 중국과 소련의 단계를 가시하기 위해서 이제 참사 안 한 거고, 미국이 안보리에서 대만의 국민당 괴뢰 정부에 중국의 대표권을 주고 중국의 진정한 대표권을 인정하는 정책이 얼마나 바보스럽는가 하는 걸 이제 세계 과시하게 한 거고, 소련하고 중국이 불참 때문에 안보리 괴뢰가 정당성이 괴뢰된다는 거고, 세 번째, 미국 정부가 안보리의 다수를 이용해서 만약 전횡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이 유엔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갖고 논다는 것을 이제 과시하게 하는 어떤 선전적인 그런 게 그거 한 겁니다. 그리고 스탈린 전략은 뭐냐면 스탈린은 미국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거부를 행사하는 것은 미국의 참정을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해가지고 한국 경제의 기회에 대한 이게 이제 그 재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스탈린 미국의 개입이 늦어져 미국의 명성과 도덕성이 훼손되고 침략의 폭군 역할을 하게 되고 미군이 강력하지 않다는 걸 이제 증명한 거죠. 세계적인 미국 군대만 중국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패해가지고 얼마나 참패당합니까? 그 장림이 전투 이래가지고 세계적인 미군이. 스탈린의 전략은 뭐냐면 아무리 미국이 강력한 나라라도 광대한 병력을 한 중국과 중국과 지상렬에서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상렬. 미국 다 빼놓고 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군이 당시 130만 명이었는데 극동에 묶여 제3차 세계대전을 이룰 수 없다. 그 다음에 소련과 체코가 동유럽에 전출할 수 있는 이제 세계적인 세력 균형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6.25 전쟁은 스탈린의 전략에 돌아난 거죠. 스탈린의 전략에. 그래서 결국 뭡니까? 스탈린의 구상대로 미국과 중국이 대처한 상태가 되고 중국은 완전히 소련에 예속됐죠. 자기 이제 또 스탈린은 중국은 공군이 없으니까 스탈린의 뭐 공군 거기에 의해서 그거 하니까 스탈린의 전략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스탈린이 대도장은 뭡니까? 동국권의 티토 독자 노선을 무너뜨리고 중국의 독자 노선도 아예 하게끔 자기에게 종축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또 트럼은 어떻게 되느냐? 트럼에는 50년 1월 12일 에치슨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에치슨 선언. 이게 빌미입니다. 근데 에치슨 국무장관은 그냥 그 재임 내내 그냥 온 국민 비난받고 그런 선언을 해가지고 전쟁을 왜 했느냐? 그러면 이제 대만을 포기해가지고
중공은 이제 미국과 친구하고 소련으로 이제 소련하고 뭐냐 우리한테 오라는데 그 시그널 보낸 거죠. 그래가 이제 그러다 1950년 1월 17일 중국 대사관 행사에서 이제 저 스타린이 49년에 반대했다가 이제는 그 행사에 이제 그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쟁에 실매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탈린은 뭡니까? 1거 3덕이죠. 1거 첫째, 미국하고 참전하고 중국하고 싸움 붙이가 둘이 원수지게 하고 미중 갈등을 해가지고 소련의 영향력 확대되고 세 번째 뭡니까? 유럽에 프리핸드가 주어진 거죠. 미국이 발먹고 있을 동안에 체코도 침범하고 동서 베를린 점령하고 그리스 침공하고 터키 침공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참전하는 이제 결정적인 요인들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겠어요. 한국은 유엔 총회 결의해가지고 유엔 감사에 총선을 하게 되고 이제 한국은 뭡니까? 유엔에서 탄생이 된 거죠. 우리가 유엔에 결의해가지고 남북한 총선거에 설립이 됐고 유엔 조관에 설립된 한국은 공산주의 남침을 침범한 것은 뭡니까? 첫 설립된 유엔의 군의에 대한 도전이죠. 이게 그 당들이. 그러고 이제 그 해리스 목사가 있습니다. 해리스 목사가 대통령을 쳤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상하에 다 그 군목이 있는 거예요. 그 해리스 목사가 트루먼 헐떡해야 되고 또 우리가 나라는 이제 빌리 그레 목사가 아주 이제 그 트루먼한테 조언을 합니다. 문제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공산주의 그걸 해야 된다 하고 또 빌리 그램 목사의 부인이 한국 대생이에요. 선교사의 딸로 평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 그게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대거의 이제 그 델러스입니다. 델러스는 이승만의 조지 워싱턴 도립대학 동물입니다. 그리고 6.25 직전 미국 국무 고문장을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그 6.25 당문 일어나기 한 달 전에 한국에 와서 판문점을 돌아보고 일본에 가 있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델러스가 고문이니까 바로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보내죠. 그리고 메가드는 또 군사령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미군 참전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뭡니까 우리가 제일 하게 된 게 이제 이승만이 뭐 빨리 도망갔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승만은 저기 그러니까 창동까지 왔어. 그럼 이승만 벌써 비난을 갔어야 돼요. 아니 청와대 포상의 거리에 있는데 그래도 이승만이 안 갔다니까요. 안 가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가게 됐는데 김일성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38수를 돌파하다 이 친구 도망 어디 가는가? 돌파하자마자 반포지가 갔다가 조금 가다 이러면 중국 국회까지 넘은 놈이에요. 이 주사파 이놈들은 또 역사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죠. 우리가 잘 아는 임진왜란 때도 선조가 중국으로 가라 할 때 신한테 절대 반대는 못 가게. 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6.25 때 이제 된 하나의 그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뭡니까? 기세같이 밀어 내려와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거 아닙니까? 그 기세로 바로 밀고 내려와 버리면 미군 참전에 부산 한박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3일간 지체를 한 거예요. 지체를 하는데 김일성 주장은 뭐냐면은 소련이 탄압을 안 줬다는 거고 소련은 이거 빨리 점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점령 안 해야 돼. 왜 미군이 들어올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붙들어 놓는 거야. 그게 아주 복합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그 소련제의 그 탱크는
독일 그 지상계 탱크 T-34 그건 아주 세계적인 미국은 한국에 아주 뭡니까 이제 뭐 경비 정도 하는 걸 줬지 전투 장비는 안 줘요. 전투 장비 주면 북심만 같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 준 그거는 겨우 장갑차 정도인데 이것까지는 쏴도 북한 탱크가 끄떡도 안 한 거예요. 뭐 끄떡도 안 하니까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스미스 부대를 파견했죠. 스미스 특수부대가 와가지고 미군 장기는 봤는데 또 뭡니까? 우리 22사단장 뒷소장까지 그거 와가지고 막았잖아요. 뒷소장이 그 전쟁이 끝나가지고 일본에 가서 신병들이라 가지고 전투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병들 훈련도 안 된 거예요. 소장이 직접 자기 포탄 들고 탱크로 했다니까 미군이 그렇게 형편이 없었다니까 그 당시에 훈련이 안 돼. 그 뒷 소장이 지금 포로가 된 거 아니에요. 포로가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전쟁 미스터리 그렇게 그거 한 거고 6.25 전쟁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강 상태 빠졌을 때 이제 메가더의 어떤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해가지고 핵무기 사용도 그거 됐다가 또 중공이 개입하게 되니까 핵무기 사용을 가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기록에 보면은 11월 30일 1일 핵무기 사용 강제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작전 참모부장이 핵무기 사용을 주장하는 거예요. 메가더가 지상군 병력을 지원을 요청하나 거절하는 거예요. 핵무기 사용하다. 그래서 11월 30일 워싱턴에서 국방장관이 트럼프한테 건의를 해요. 핵무기 사용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괌에 핵무기가 지금같이 딱 앉아 단독 누르는 그런 당시가 아니었고 2차 대전 같이 폭탄을 해가지고 B-29 폭격기가 투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벌써 7월달에 괌에 B-29 10개를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필요하면 폭탄과 투하게끔 그렇게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으로서는 소련과의 전쟁 이렇게 그걸 이제 우려하고 또 트루먼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10월 7일 날 성명을 어떻게 발표하느냐? 만약 그거 하면 핵폭탄 계량권을 메가드한테 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메가드한테 핵폭탄 주겠다. 메가드 주장이 뭡니까? 만주를 폭격해서 중공을 만주 고립시킨다. 그리고 핵 방사를 가지고 방사를 끼를 만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갖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은 법치국가니까 미국 원자력 법에 하면은 핵 사용권은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에요. 이제 메가한테 위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비난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 유의할 것은 핵 전력이라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핵을 사용하고 운영한 사람 미국밖에 없어요. 소련이 수천 개 핵폭탄 직접 사용하는 미국밖에 없으니까 미국을 집중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상당히 이제 국제 여론하고 또 이런 데에서 또 세계 대전을 하고 또 2차 대전 끝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한데 전쟁 혐오성이 있으니까 이제 확전을 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메가드하고 이제 트루먼과의 어떤 전략상의 차이죠. 트루먼은 어떻게든지 견제해서 고정시켜야 되겠다는 거고 메가드는 세계적인 전략가로서 중국 공산당 실을 말려버려야 된다. 메가드 전략이 탁월한 거죠. 만약에 메가드 전략을 따랐더라면 미국이 지금 이런 고생 안 하고 있죠. 지금 중국 때문에. 아무튼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전쟁이 소강 상태가 되고 이제 쭉 해서 휴전을까지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제 중공이 이제 인의 전술을 쓰게 되죠. 인의 전술. 그런데 그 내용도 보면은 아주 기막힌 내용인데
중공군이 이제 한국에 참전한 게 최대 많이 했을 때는 130만 명까지 참전했어요. 그리고 연인은 300만인 거죠. 300만. 그리고 그 군인들이 다 누구냐? 장개섭 그 토항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짜 뭐라 그러나 인종 청소라 그럴까? 자기 적대 세력들을 이제 그런 개념도 없지 않아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제일 우려한 거는 뭐냐면 휴전회담 할 때 휴전회담 하면은 그 쟁점이 이제 자기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보여야 되는데 중공군은 전부 대만을 가기로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전쟁이 끝났는데 공산당 최대 의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모술당이다. 사람을 완전 인간 대접을 안 하고 전부 그거 한다. 그런 여론을 우리에게는 절대 그걸 찬성을 안 한 거예요. 중국이. 그래가지고 그 2년 끄게 된 게 중국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게 뭐 중국도 지치고 이제 미국도 뭐 전쟁 끝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타점이 왔느냐 뭐 웬만한 거나 대충 넘어가자 대충 이래 가지고 그 내부적으로 포로기한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끝났는데 스웨덴에 사임하면 되니까 이 박사가 이제 신의 한수를 뜬 거죠. 신의 한수. 방공포로 석방이나 핵폭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했을 때 뭡니까? 아이디나 뭐라 했어요? 나는 이제 외부의 적을 맞췄더니 새로운 적을 만났다 그랬고 처치는 이승만 보고 배신자라 그랬어요. 아니죠. 이승만은 위대한 애국자죠. 위대한 애국자죠. 뭐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다 그 말도 안 되는 수작들에 우리 한미 방위조약 보면 일본까지도 고려한 거예요. 일본까지 한미 방위조약이 우리 독도가 왜 좀 무사합니까? 미군이 있으니까 하지. 일본이 이거 점령했고 우리 어떻게 일본을 막을 거예요? 해군력이나 뭐나 그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6.25 한 해를 또 우리가 이제 하면서 이 모든 게 이제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무리 단계로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를 하고 갑니다. 오늘 요 이제 그러고 우리가 12월 12일 날 이제 전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네? 이 박사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릉제군의 16대 손이고 우리가 이용하는 우리 성가사 있잖아요. 성가사 거기 어머니는 서당 외할아버지 서당이니까 이 박사는 엄마한테 전부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박사 천재라는 게 뭐 어린 나이에 사서상경 자치동감 다 통도해가지고 그게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그랬는데 이 박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왕조에서 이제 왕손들은 왕국이니까 왕손은 전부 대우를 해줘. 근데 그거 아니면 이제 2, 3대까지만 벼슬하고 그 외에는 광어 시험을 해야 제대로 대우를 받으니까 광어 시험 하다가 이제 광어 안 되니까 이제 배자학당에 들어가게 되고 배자학당에 가서 이제 그걸 하게 되는데 이제부터 그 선교사로 미국에 유학하게 된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 박사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30세 이상만은 박사학위를 받았죠. 박사학위를 이스방에 언제 받았습니까? 1910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박사학위 받으니까 한국 합병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 오게 되니까 이제 한국 와서 YMCA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올 때 뭡니까? 이 박사가 여행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바로 오지 않고 유럽 모스크바로 거쳐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차 때 이러면서 소련의 참혹성을 바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가 얼마나 탁월한 거냐. 그 당시 이 박사가 딱 두 장짜리 선
공산주의 당부라는 게 있어 간단하게. 그게 꿰뚫는 거 이거는 역사의 반항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이 박사는 벌써 그때 간판을 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31세기 이승만은 21초 세계 어느 곳에도 손색이 없는 세계적인 지도자 벌써. 이 박사는 중년 때 벌써 미국 가가지고 제일 처음 가가지고 저 대통령을 만났어요. 대통령 국무장관을 중년 때. 그렇게 하고 저 나중에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국무장관 뭡니까 윌슨 자기가 그 박사학위 받을 때 윌슨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이승만이 정상에 오라는 것은 대통령을 직접 외우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저 뭡니까 아이젠하워나 트럼프를 만났을 때 굉장히 소망을 받겠다.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전쟁 끝나고 아이젠하워 초청에 갔죠. 초청에 갔는데 이 박사 이렇게 만나다가 이 박사 마음에 안 드니까 아이젠하워한테 그럽니다. 아니 약속 대통령이 그 지금 거대한 대통령한테 뭐라면 나 지금 외신 내가 클럽에 약속 있으니까 나온다고 박차고 나쁜 그런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박사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아들한테 유언한 내용이 있죠. 본인이 이제 배대학교 갈 때는 과거 그게 반대돼 보니까 신음을 친구가 와가지고 야 우리 영어 배우자. 그래 영어 배우니까 엄마가 이제 너 가서 그 귀신가 나오는 기독교 가면 안 된다. 그게 저는 영어 배우러 갑니다 했는데 영어 하다가 이제 그 독립 뭡니까 고종 이거 썩어 빠졌으니까 이거 고종을 퇴위시키고 뭐냐면 이제 입헌군주제를 해야 되겠다. 박영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영환 그 뭡니까 이제 그 황족을 그 고종을 폐위시키고 그 왕을 시키고 박영호를 총리시키는 그걸 모색하다가 이제 그 구속이 된 거죠. 구속됐다가 이제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제 갔다 와서 이제 그 뭡니까 그 세무소에 있을 때 성령세를 받게 된 거죠. 성령세를 받을 때 첫 그게 뭡니까 자기 말이 하나님 내 영혼을 구해주시고 내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첫 기도였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이제 자기 아들한테 유언을 합니다. 나라를 한번 잃어버리면 얼마나 그 안에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거요. 우리는 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머리를 말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이 박사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 저는 이제 심시 다 해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저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 박사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이분은 처음 정령세를 받는 순간부터 돌아가는 순간까지 하나님한테 자기가 이 백성을 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다. 이건 우리 기독교인이 한 게 아니고 불제단 헌문도 불제단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모든 게 이제 하나님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봤고 또 우리 나머지 부분 우리가 또 한번 저로서는 대단히 이제 뜻깊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한 3년 가까이 이 박사에 대한 또 그렇게 우리 기독교 그에 대한 그걸 하다 보니까 또 마침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한국교사연구원에서 제법 권도원을 설해서 그거를 사용했는데 11월 9일자로 그게 해서 할 수 있었고 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또 우리 시대 교회 지도 정광 목사님 또 정신 지도자로서인데 윤석열 대통령 모두 하나가 돼가지고 기독교 이끌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주권 아래 공을 이루어야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서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분들은 한국, 대한민국 건국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유교 전에서 폐의 특위에서 세계 12위 경제대국과 또 제2 선교대국으로 성장해 갈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강 목사님들은 한국교회 선교 지도를 축복하시고 또 한국 감독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인의 삶이나 모든 영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 이 민족이 부여한 시대의 소민 하나님 주권하에 통일을 이루고 민족 보호와 세계 선교를 이루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나라가 제사장의 까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김만호 목사님과 주의 사람 자녀들 개인과 가정과 다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믿음의 협력자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주 안에서 만사 형통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